열린 수신함의 김수신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필러에 대해서,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톡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때 생기는 주름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톡신을 넣는 거라고 그랬죠. 신경독이죠. 예, 그걸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있을 때는 생긴 골들, 이마에 깊은 주름이라든지 가만히 있어도 이런 데 골이라든지 또 이런 것은 필러로 메꾸는 겁니다. 필 채운다는 물질이죠. 이 필러가 굉장히 혁명적인 지금 성형외과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물질을 삽입하는 역사는, 필러에는 이물질이 있고 자가물질이 있죠. 지방, 세포나 조직 또는 진피 조직 같은 걸 집어넣는, 코를 높일 때도 진피, 살을 집어넣는다고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가지방 이식이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이물질은 사실 편하잖아요. 내 물질을 빼려면 아프고 하니까 남의 물질 갖다 그냥 주사한다. 얼마나 유혹적이고 간단하니까 유혹적이고 좋습니까?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도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죠. 100년 전에도 이미 천물, 파라핀을 주사 맞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게 점점 유행하다 보니까 가슴을 크게 하는 사람, 뭐 엉덩이를 크게 하는 사람, 주사를 맞았다가 괴사하거나 그것 때문에 혈전증이 생겨가지고 또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으면서 1940년대, 50년대 오면서 파라핀의 사용이 이건 안 되겠다는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파라핀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 좋게도 별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운 나쁘게 그 부작용이 생기면 그건 정말 고치기가 힘들어집니다. 영구히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영원히 가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필러의 세계에서는 통일된 의견입니다. 1980년대는 이 필러가 이건 안 되겠다, 파라핀 안 되겠다. 왜 우리나라 목욕탕이라든지 뭐 이 돌팔이 분들이 그런 거 많이 났죠. 1980년대에는 콜라겐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콜라겐은 뭐 악교, 아시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악교를 많이 이용했었죠. 접착제나 이걸로. 그건 피부나 뼈, 연골의 주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소에서 콜라겐을 뽑아가지고 우리 몸에 주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우리 자가 콜라겐을 뽑자. 이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방 흡입을 많이 해내니까 그걸 버리지 말고 거기서 콜라겐을 뽑자. 해가지고 썼는데, 소의 콜라겐을 많이 이용했어요. 80년대. 그런데, 이놈의 저도 썼었습니다. 근데 몇 번 쓰고는 못 썼어요. 왜? 1cc 정도 되는 게 금값보다 비쌉니다. 1g이 금값보다 확실히 비쌌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콜라겐을 분해하는 성분인 콜라겐에이스라는 효소 때문에 이게 분해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정말 며칠 몇 달을 못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런 생리작용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주사는 의사가 도리어 굉장히 불편한 입장을 해서 저는 주사 놓지를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예를 들면 오래가는 화학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PMMA라든지 뭐 여러 폴리머라든지 있었는데 뭐 저는 그거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실리콘이었습니다. 왜? 콜라겐이 자꾸 없어지니까 실리콘을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실리콘을 합법적이 됐어요. 아주 소량을 최소한의 장소에다 놓는 걸 피부과에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은 안 했죠. 별로. 왜 지금 뭐 그 다음에 우리 실리콘에 대해서 밝혀졌지만은 가슴 보형물에 집어넣었다가 그게 막을 뚫고 나와서 림파관이나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을 돌 수 있고 다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리콘도 문제가 많아서 안 됐죠. 그러니까 넣고 싶은 욕구들은 많은데 적당하게 없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고 하는 거죠. HA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그냥 쉽게 HA,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930년대 컬럼비아 대학에서 처음 소의 안구에서 추출했었어요. 그렇지만 금방 사용한 건 아니고 1946, 50년대를 거치면서 드디어 1960년대에 시험관에서 합성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7, 80년대를 거쳐서 1990년대에 관절이나 안구 등의 주사 용도로 의학적인 승인을 받아 쓰게 됐습니다. 네, 1990년대 말에 제가 유럽 학회에 갔더니 레스틸렌이라는 이름으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가 스웨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저도 뭐 주사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아주 재미난 물질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를 메꾸고 있는 물질입니다. 또 관절 속에 연골, 피부, 모든 것에 안구, 점막 이런 모든 것에 있는 물질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량의 수분을 함유해 가지고 피부, 점막 등의 조직의 수분을 유지해 주고요. 자외선에 대한 우리 피부의 염증 반응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굉장히 기가 막힌 물질입니다. 그걸 레스틸렌 회사가 처음 만들어서 우리한테 선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몇 개 사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사가지고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곧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보물 터지듯이 터졌습니다.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도 이제 합성된 지 50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만들 능력이 있으니까요. 지금 많은 제약회사에 만듭니다. 치료약의 분야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새로운 신약을 넣는 데서 우리 미용 시장의 요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만들기만 하면은 떼돈을 번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믿을 만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는 우리만 쓰는 게 아닙니다. 미용 목적 필러로 쓰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골관절염 치료에다 주사약을 많이 씁니다. 그게 더 많이 쓸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 아시죠? 아토피성 피부들 보습해 주는 것. 그 로션에 많이 쓰고요. 안구 건조증 점 안액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이알루로닉 애시드가 들어와서 비스커스가 좀 높기 때문에 물보다 좀 더 오래가는 장기간 효력을 발휘해서 그것도 많이 사용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는 약품이 아니고요. 화장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보습에 좋다고 하는 것은 HA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서 제일 의미 있는 것은 보습에서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가 포함되어 있나 하는 것이고 그것도 물론 아주 좋은 퀄리티가 좋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라벤더가 화장품에 들어갔다면 라벤더가 한 통에 100불짜리에서 한 통에 몇천 불짜리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퀄리티들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도 그렇겠지만 순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품 또 의약품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또 관절염에서도 많이 쓰이는 게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이것이 우리 성형외과 필러로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고요. 문제는 이 필러라는 것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만이 아닙니다. 자,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건 뭐냐? 빨리 흡수됩니다. 재흡수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주사 놓냐 할 때 첫째, 재흡수가 빠른 것 꼭 알아두셔야 돼. 둘째, 일부만 재흡수되는 것. 셋째, 영구적으로 가는 것.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재흡수되는 걸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왜? 일부만 흡수되는 걸 영구히 가는 것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그것도 용도는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제거가 안 돼요. 근데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는 것은 하이알루로닉 다제 해가지고
데이지 해가지고 녹이는 약이 뭐 이렇게 성분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다. 우리 성형외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빼내고, 적다고 하면 더 넣고, 모양이 이렇다면 이걸로 바꿀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입니다. 부드러운 그런 물질이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영구적인 거, 소위 PMMA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것들은 조절이 안 됩니다. 일단 들어가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이물질일수록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필러는 그래도 평균 1년 안팎은 갑니다. 영구적으로 가는 거 쓸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에 아주 그런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얼굴이 한쪽이 굉장히 위축된다. 짝 얼굴이 굉장히 있어요. 여기는 뼈가 어딘 다 노출되어 있고 여기는 통통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안면 외소증이라고도 하죠.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것들 아주 몸 깊은 곳에서 뼈 바로 위에다가 골막 위에다 뼈 위에다 놔서 빼지 않아도 되니까 어차피 여기가 위축돼서 굉장히 적으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영구이가 아니라 피하 진피 밑에다 바로 놓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우들두들해질 수도 있고요. 네, 표시가 이물질 반응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장기간 것도 쓸 때는 딱 있지만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코에다 놨다. 네, 뼈 위에 놓을 수는 있죠. 코는 피부가 굉장히 약합니다. 얇죠. 얇아요. 거기서 표시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도 레스틸렌을 권합니다. 왜? 아주 예민한 부위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남이 볼 때도 그렇고 거기에 조금만 튀어나와도 신경 쓰이거든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좋은 것은 자주 맞는다. 주름도 예를 들면 어디에 주사를 맞을까? 주사의 깊이가 또 있죠. 첫째, 피부층. 아주 표피적인데 진피층에. 그 다음에 피하 지방 쪽에. 그 다음에 골막 위쪽에. 또 중간 부위에 지방층에도 놓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피부 모델은 자, 가장 얇게 여기 잔주름도 있죠. 쏜다면 이거는 각질층이고요. 이 표피층이고요. 진피라고 하는 게 이 자주색이죠. 진피 윗부분에 놓을 수가 있고요. 진피 밑에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진피 밑에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하 지방층이죠. 예. 피하 지방층 놓고 또 그 밑에는 뼈 위에 놓을 수 있고 놓는 곳이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얇은 주름이 있는데 여기다 놓으면 얇은 주름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중간 주름이 있다 하면 중간 부에다 놓고요. 아주 얇은 주름이라면 굉장히 어렵지만 표피층 바로 밑에 놔야겠죠. 또 전체적으로 꺼져 있는 우리 입가 골이라든지 입가 잔주름이라면 뭐 진피층에 놓을 거고요. 입가의 깊은 골, 이마의 깊은 골이라든지 이럴 때는 아마 이런 부위 정도에 넣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반안면 외소증이라든지 안면 지방 위축이라든지 한 분들 뼈에 대고 쏴서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은. 그 외에 대부분 우리가 쓰는 거는 저는 재흡수되는 것을 분해성 레스틸렌이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둘째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주사를 맞을 때 거기 굉장히 신경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거기에다 신경 쓰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 맞고 어느 정도 보완이 됐으면 잊고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어느 날 보니까 거기가 또 들어갔어 하면 다시 한번 맞으시면 됩니다. 한 번 맞고 영원히 가겠다고 하다가 그 우리 전에 기억하는 풍선 아주머니 같은
그건 물론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시지만은 그런 불상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필러를 많이 맞으면 테레비를 보거나 환자로서 직접 볼 때 딱 보면 금방 알아챕니다. 왜?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60난 사람이 20살 같이 뺑뺑하게 통통하면 그건 이상하죠. 예. 적당히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 가능한 필러를 맞아야 됩니다. 필러가 지금 100여 가지 이상 나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헷갈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도가 문제이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사 놓는 의사 입장에서도 어떤 필러, 무슨 필러를 쓰느냐 중요하지만 여러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깊이에다 어떤 주사를 놔야 되는가, 예,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주사를 맞을 때 어떻게 맞냐? 그냥 맞으면 엄청 아파요. 그래서 1, 20분 마취 크림을 바르고, 아니면 또 아주 찬 것을 내서 냉동 마취를 한 다음에 거기다 국소 마취 주사액을 넣고 주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참을성이 정말 없는 분이다고 하면은 수면 마취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조금 아픈 것은 참는 게 내 수명을 연장하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픈 스트레스라는 게 나를 생물학적으로 더 깨어나게 한다는 사실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다고 해서 왔다가 그냥 주사 맞고 나면은 욕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필러는 왜 우리 몸의 살 속에 있는 일정한 균질한 부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뭘 집어넣게 되면, 우리 엉덩이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주사는 들어갈 때 아프지 않습니다. 바늘 들어갈 때만 아프지. 근데 엉덩이 주사는 아파요. 왜? 가만히 있는 일정한 부피를 가지는 조직에다 거기다 양을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세포들이 부풀러 나거든요. 팽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통증 신경들이 당기면서 우리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러는 늘리는 거기 때문에, 팽창시키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취를 여러분이 많이 아파하시는 분은 특히 의사한테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둘째, 직장은 대부분들 보면은 오늘 주사 맞고 오늘 갈 수 있다. 예, 갈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다면. 근데 이 바늘로 하는 거니까 혈관을 다치면은 멍들을 수 있고 피가 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주사에서 가끔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시지만은 피부 괴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를 높이려고 주사 맞았는데 피부가 썩었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눈이 멀었다 하는 경우도 있죠. 아주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보고는 있습니다. 그는 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양을 빨리 쏘았다든지, 정말 재수없이 바늘 끝이 딱 혈관에 닿아서 혈관 속으로 직접 주사액이 들어가서, 그죠? 혈관은 부드러운 액체인데 이거는 뭐라 할까요? 좀 끈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혈관을 막아서 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하지만 극히 일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대부분 99.999%는 안전하게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이물질은 어떤 필러보다도 적지만 그래도 이물 반응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또는 조금 단단하게 맞은 결절이라든지 피부 괴사, 제일 두려운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 첫째죠. 레스틀린 하면은 모든 하이알루론에스트를 다 포함해서 대명사 같이 됐어요. 레스틀린이 나타남으로써 필러는 굉장한 분야는 우리를 가꾸는데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은, 안심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건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다. 보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나온 거는 굉장히 비싸요. 중국에서 나온 건 굉장히 싸요. 좋은 제품인데도 싸요.
이걸 다 찾아야 되거든요. 어느 게 좋으냐. 이 필러 제품도 오래 가느냐, 일부 흡수되느냐, 흡수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제품을 고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증명된, 뭐랄까, 프루븐된 그런 약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주사약을 맞았는가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뭐 몇 cc를 맞아 그것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가는 것만, 뭐 어떤 병원들은 영구적으로 간다고 광고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영구적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꼭 아시고요. 레스틸린 성분이 100%다 하면 그건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HA라고 하면 되고요. 또 중간에 가는 것도 이름을 꼭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필러가 미용 분야에 와서, 이건 미용내과라고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우리의 부족한 흉터라든지 주름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채워넣을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필러가 무섭다. 네, 무서울 수도 있지만은 필요할 때 적소적시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